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잘할 거라고 보는 국민이 70%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취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됐지만 이 결과는 아마도 취임 이후 국정 운영이 신뢰를 줬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재계 총수들을 만났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긴급 점검 회의도 열었습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처럼 예고에 없는 일정에 특검 3명을 지명한 시간이 밤 11시 9분인 걸 보면 숨가쁘게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현 정부 첫 인사 낙마자도 나왔죠. 오전에는 5대 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서도 도시락을 먹으면서 2시간 넘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새 원내대표예요.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기, 그러니까 22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의 3선이죠. 김병기 의원이 방금 전에 최종적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은 전에 원내대표 경선과는 다르게 당원들의 뜻이 반영이 됐어요.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당원들의 표심과 현역 의원들의 표심이 저는 거의 한 방향을 봤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네.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이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예. 어쨌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어쨌든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김병기 의원이 당선됐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원내대표는 조금 튀지 않는 조용한 리더십을 가진 김병기 의원에게 좀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인지도로만 봤을 때는 서영교 후보자가 훨씬 당원들에게 많이 어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김병기 후보자의 아들 채용과 관련된 어떤 네거티브성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 오히려 이것이 이 선거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김병기 의원을 떨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작용이 일어나서 저는 오히려 김병기 의원에게 좀 동정심이 예. 좀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어떤 네거티브 소식도 김병기 의원의 당선에 한 몫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이 막판에 아들에 대해서 채용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작용이라고 보셨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당원들과 현역 의원들은 왜 서영교 의원보다 김병기 의원들을 뽑았을까? 어떤 당심이 반영이 됐다고 봐요? 저는 권리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예. 이른바 의원 마음까지 이끌었던 사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당심이 민심을 견인하는데 사실상 당심의 최대치를 작용한다는 권리당원들이 20% 뭐 의원 수로 환산하면 34명 정도지만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이 잘 지적한 것처럼 네거티브는 강자를 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년 전에 있었던 사안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이게 이제 공격 소재로 활용이 되니까 이게 누군가가 개입을 하는구나 아니면은 강자에 대한 음해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들면서 예. 권리당원들이 오히려 김병기를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추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폭발력을 가지지 못했던 거는 10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다가 김병기 의원이 초반에 자기 의원직을 걸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뭐 사실이 아니다, 뭐 법적 책임 묻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의원직을 걸겠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아마 그런 것들도 의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초기의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도 협치와 소통의 공간을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야당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예. 그렇다 보면 과거의 언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통령실에 부담 주지 않고 그다음에 첫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사람이 누굴까 당원들과 의원들이 전략적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김병기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런 제 추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기해 그렇죠. 왔던 의혹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예, 그러면 두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에 대해서 수직적인 당정 관계라고 해서 비판 많았어요. 그런데 첫 원내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신임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펼쳐가야 되는 거냐? 수직이 맞는 거냐? 수평이 맞는 거냐? 강성필 부대 어떻게? 당연히 수평적인 관계로 가야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과 대화는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 최근에 우리 인사와 관련해서도 예. 대표적인 것이 뭐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광수 민정수석이 처음 지명이 됐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바로 쓴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당에서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인 것이다.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1기, 2기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예. 또 당시에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양해해달라라고 또 설득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소통의 모습들이 저는 전임 정부와 좀 다른 모습, 수직이 아닌 수평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지향점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막 출범을 했는데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예. 이제 물론 이제 그 강 부대변인께서는 희망사항도 얘기하고 사실 그게 또 원론적으로는 정치학 교범에 나오는 얘기는 맞지요. 예. 수직이라는 거는 사실 종속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임 정부에서의 교훈을 뭘 얻겠습니까? 전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어찌됐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강제로 대표를 그 바꾸는 과정, 그다음에 예. 친정 체제를 옹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 결국에 3년간의 그 정상적인 당의 운영보다는 거의 비대위의 일상화를 꾸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건들은 건건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전임 정부의 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희망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좀 밀당의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밀당의 관계를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의원들이 전략적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은 이제 전임 이제 국정원에서 사실 이제 잔뼈가 굵었던 분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다룰 줄 알고 이 정보가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줄 알고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최고 권력자에게 전달돼야 되는지 아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또 투표라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도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수평적 관계는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예. 얼만큼 밀당의 관계를 아주 세련되게 잘할 수 있을까. 예. 김병기 호에 달린 첫 원내대표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김병기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인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다음 주에 뽑히게 되죠. 어떤 원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게 총수들과 간담회를 꽤 오랜 시간 가졌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해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과거처럼 부당 경쟁, 특혜, 착취 뭐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역시 이제 정부가 우리 기업에 뭘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취임 초기에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먼저 경제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자서전을 읽어봤다는 말에 좀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 사실 기업 총수, 재계 총수라고 해도 대통령 만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오늘 만나보셔서 재계 총수도 느꼈을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평소에 좀 세다 그런 이미지였는데 있죠. 예. 이제는 만나보니까 부드럽다, 해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예. 상당히 소통하는 것에 능한 것이다, 능한 분이다 이렇게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서로가 뭘 원하는 줄 알고 서로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흘러가 있는 대한민국의 자본을 이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국민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데 그러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 예. 개발을 해야 되고 돈을 벌면 뭐 사내 유보금만 쌓아두지 말고 좀 이 주주 환원, 일반 개미 주주들에게도 많이 환원을 해주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또 우리 정부도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예. 또 이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되는 것 빼놓고는 다 허용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거 무조건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기업도 기업의 역할을 좀 하고 정부도 또 도와주면서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 좀 도와달라라고 예.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만남이 상당히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 그런 시간이 예. 됐을 것이다 기대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고 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의를 보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요. 규제를 가감히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의 진보 정부의 출신 대통령들은 어떻게 보면은 재벌, 재계 약간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는데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 정리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단임제 정부와에서 이중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지지부터 출발하지만 예. 결국은 국민들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 정치인이자 국가 지도자라는 이제 양면성의 위치에 봉착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부의 의제가 오히려 보수 성향의 그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예. 보수 성향의 의제들이 진보 성향의 대통령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과거 얘기한다면 그 유시민 복지부 장관 때 의료보험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 복지 확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진보 정부 때 한 거죠. 예. 노무현 정부 때.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감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왜 노동계부터 챙기고 그다음에 그 사실 민노총이라든가 우리 강성그룹들로부터 요구받은 게 그런 많을 의견 거예요. 낼 수 있죠. 그런데 왜 재계부터 가느냐? 그런데 자신감의 발로죠. 이게 뭐냐면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보수 정부의 의제를 안아도 국민들로부터 더 박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진보 정부가 진보 의제를 가겠다면 너무나 뻔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거는 자신감의 발로도 있지만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고 지지자들로부터는 당신들 조금 내가 날 지지해 준 건 감사하지만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예.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초반에는 좀 우리가 속도 조절하면서 전체 국민을 보고 나아가자.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목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취임 9일 만에 저렇게 빠르게 재계부터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신도 보여주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 감각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이 재계 총수들을 며칠 만에 취임하고 며칠 만에 만났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보면요. 진보 정부의 대통령들만 먼저 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117일 만에 만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49일 만에 만났고 대신에 보수 진영의 출신 대통령들은 거의 열흘 안에 다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만에 만난 거니까 이 속도로만 보면 네. 굉장히 좀 전향적이라고 할까요? 지지자들은 괜찮게 볼까요? 그럼요. 예. 당연히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또 국내에서도 수익을 창출해야지 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또 많은 돈을 벌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나라도 국고에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순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 민주당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제2의 IMF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서너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번째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라라고 하셨을 그렇죠. 정도로 예. 지금 현재 민생과 경제 회복에 대해서 최우선의 방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재계 총수들을 만난 것이 있고 또 앞으로 G7에 가가지고 다자 외교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 또 이어지는 양자 회담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이 과정 속에서 사실 해외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올 초에 미국에다가 31조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까지 불러가지고 칭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땠습니까? 부품을 관세를 때렸어요. 25%를. 예.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가 트럼프로부터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을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최대한 나서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정치권에 공백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만나가지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는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재벌 총수들도 만났고 또 기업에 대해서 이제는 통제보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네. 공언을 하셨던 것을 몸소 실천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네. 앞으로 우리 소통 자주 하자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준 오늘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에도 우리 기업들, 뭐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면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인사에서요. 낙마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밝혔던 건데 오늘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한번 보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의를 받아들인 과정부터 한번 강성필 부대표 지켜볼게요. 이 이른바 차명 의혹이 계속 일어났고 사표를 난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반려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받아들였다. 이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임명을 철회했다라고 기사가 나느냐 예. 아니면 오광수 민정수석이 자진 사의를 표했다라고 나느냐가 대통령실에서 이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고민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갔느냐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사의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본인이 버텼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을 텐데 예.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원만하게 사의가 처리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자면 사실 그런 겁니다. 아니 교육부 장관이 위장전입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세청장이 세금을 안 내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대한민국 공직자의 기강을 잡아야 되는 민정수석이 예. 본인 스스로부터가 이 잣대가 길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공직 사회의 어떤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임 정부에서도 아니 대통령의 배우자가 뭐 백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공직자들도 300만 원짜리 백 받으면 되겠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본인의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 공직사회가 깨끗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히 사의할 거라고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상을 했습니다. 예. 다만 그 시기가 조금 더 길어지느냐 빨리 해결되느냐 이 차이였는데 또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근데 예.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에서 민심을 경청을 해서 빨리 사의를 표명한 민정수석을 철회시킨 것이 좀 다행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송구스럽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예. 그런데 오광수 수석은 임명되기 전부터 여권에서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죠. 관련해서요. 민주당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서 곧바로 인사들을 해야 되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시간적으로 매우 그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들을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대선 중에 비서실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오만한 것이니까 네네. 예,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점은 뭐 다 알고 있지만 검증에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 뭐 이거 공세라고 치더라도
원래 검증이 실패하면은 이렇게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뭐 이게 해임이 아니었고 뭐 자진 사퇴 형식이어서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초기 인사 실패입니다. 뭐 한마디로 뭐 정의해야죠. 왜냐하면 자 이제 뭐 그 나중에 두 가지 의혹이 핵심이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차명으로 했느냐와 두 번째는 이제 거의 대출까지도 차명으로 했느냐 이제 이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 부동산 문제가 나왔을 때 빨리 정리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는 첫날 이틀째였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여론을 계속 보면서 뭐 후보자가 충분히 뭐 반성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안이한 태도를 보내다가 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여론이 급격히 변화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정수석의 역할 중에 공직기관과 검증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친인척 관리도 있어요.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민정수석이 이걸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자면 국민적 잣대와 눈높이에 매우 부합하지 않는 이런 말하자면 의혹을 가진 인사가 그런 공직자 검증에다가 거기다가 말하자면 이제 공직기강의 질서 확립에다가 친인척 관리까지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마 그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 일각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저는 처음에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매우 좀 주목했던 게 뭐냐면 이 민정수석에 대해서 왜 그 정리를 못하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이거는 뭐 전임 정부의 인사 시스템으로 뽑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전임 정부의 시스템을 우리가 운용하다 보니까 이런 인사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실의 인사, 특히나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책임 정치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여권 일각에서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갖는다? 저 우려했는데 그나마 9일 만에 정리한 거는 만시지탄의 가물이지만 빨랐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좀 허술한 시스템을 통해서 대통령의 측근들을 걸러낸다? 저는 이건 매우 지금 정교한 좀 시스템 마련을 위한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 부분을 앞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이 수긍했다는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임명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 얘기가 일부지만 나오긴 했다. 이건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비토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당에서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이제 이번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 되는 중책을 맡았는데 과연 특수통 검사 출신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오광수 민정수석이 자진 사퇴한 직접적인 이유는 그 어떤 검사 출신으로서 민정수석으로 적합하느냐가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흥결 때문에 이것을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당의 걱정과는 조금 달랐던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무리 인수위가 없이 출범했다고 하더라도 인사 검증에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다만 왜 그럼 더 빨리 하지 못했느냐. 첫 번째 부동산 문제 나왔을 때 해결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대통령 비서실장실에 국세청의 직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과 어떤 대통령의 비서진에 대해서 인사 검증, 그중에서도 재산 내역,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너무 과도해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실로 싹 지금 인사 검증이 몰려오고 있는데 3일 동안 임명장도 아직 못 받고 발령도 안 났는데 3일 동안 집에를 못 간 직원들이 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수위가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 인사 검증에 대해서 사실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어떤 논란이 생겨버리니까 조금 더 마비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앞으로 현실적인 이런 이유가 있었고 사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 중책을 맡겨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로 바로 이 사람은 사퇴를 시켜버린다고 하면 사실 그 어떤 정부 보수 정부건 민주 정부건 그 어떤 정부에서도 수석이나 장관들 중에서 이런 흥결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점을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죄송한 마음이고 앞으로 인사검증에 더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은 사람인데 한 번 낙마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에서는 인력 풀을 가지고 있겠지만 다음에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늦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오광수 민정수석과 함께 하마평에 올렸던 최소한 3배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 분에 대해서 검증에 들어갔을 겁니다. 낙마 가능성을 염두에 낙마 두고. 가능성 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업무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지 후보자에 오르셨던 분들 중에서 다시 재빠르게 좀 검증을 해서 이런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오광수 민정수석도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제가 사실 솔직한 속내를 좀 업무적인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만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당장 그 실무를 제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보통 우리가 뭐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이제 차기 이제 후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이미 검증이 거의 끝났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맡아서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했죠. 이 특검들의 출사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건에 이제 억울한 죽음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G7 갔다 오셔갖고 할 줄 알았는데 어저께 갑자기 뭐 추천되자마자 밤에 해서 좀 약간은 당황스러운데 외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현 특검도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임명을 해서 당황스럽다고 했는데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 최선을 그렇게 하는 게 좁게. 어젯밤에요. 11시 9분에 임명을 했어요. 이때면 기자들도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 있을 테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늦은 시간에 했다라는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결재도 정치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외 순방 중에 결재했다. 긴급 사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밤 12시가 다 돼서 결재했다.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낮밤 가리지 않고 일한다는 또 메시지도 중의적 메시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이 낮밤 구분 없이 정말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정무적 메시지도 되지만 이 사안을 대통령이 정말 그 오밤중에도 처리할 만큼 긴급성과 어떤 중의성을 아주 중대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내는 시그널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순방 중에 결재했으면 굉장히 그런 것도 수행 기자들이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건 뭐 의미가 재난이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예. 그렇게 준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대통령이 이 3대 특검에 대해서 특히나 이 내란 특검은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고 반드시 이제 좀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특검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중요한 마음은 인정이 됩니다만 오늘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가 바로 지금 이 보도를 보니까 가장 먼저 박세현 이 검찰 수사본부장부터 특별수사본부장도 만났더라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속도감을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의혹도 넘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수사들이 말하자면은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 정말 정밀 타격하듯 외과 수사하듯 핀셋으로 저 핵심만 집어내서 6개월 사이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수사 결과를 보임으로써 사후 동의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의혹이 너무 앞서가지고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하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세 분이 나름대로 저는 그 보니까 이제 뭐 조국 혁신당도 1명, 그다음에 민주당 2명 이런 식으로 균형감도 갖추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예. 어쨌든 이 특검에 앞으로 미쳐올 그런 파장들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통합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는 주목하고 예.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의혹이 앞서면 안 된다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이유가 이 내란 특검에 있다고 엄중하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밤중에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제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속전속결로 끝내야 된다. 네. 어쨌든 이게 자칫 길어지고 다 보면은 이게 정치 보복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국이 매몰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부터 대선 캠페인 기간에도 내란 특검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예.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당에서 우리가 케어를 하고 대통령께서는 민생과 경제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저희가 공언을 해왔고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정확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빨리 끝맺음을 맺겠다라는 예. 의지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물이 조은석 특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특검인데 영상을 한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걸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방법을 보여야 국회의 총책이 무예랑 보고에 앞서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각 지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는 자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은 수사에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지금 우리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나 조은석 서울 고검장 이하 현재의 검찰도 또 현재의 그 살아있는 권력의 외압이나 또는 어떤 정치적 간섭에 굴복해갖고 저희들이 잘못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조은석 특검 옆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아 있죠. 그러니까 저 때가 고검장이고 중앙지검장 아마 시절일 거예요. 그러면 조은석 특검이 고검장이니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위에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면서 또 역전되기도 그렇죠. 했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참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서로 이제 그 경쟁했던 경쟁 관계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제가 참 표현은 불명합니다만 어쨌든 지검보다는 고검이 우리 법체계상 위에 있기 때문에 당시는 그 윗선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사실 후보군에도 올랐었어요. 조은석 고검장이. 그렇지만 같이 이제 경쟁을 좀 그렇죠. 경쟁을 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임명됐는데 저는 조은석 지금 특검에 감사위원 때의 어떤 그런 행동과 그다음에 지금의 또 발언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예. 지금 조은석 그 특검이 이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직을 수행했다고 메시지를 했는데 사초는 말이죠. 이제 물론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쓰는 그 사관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사실 언론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건데 자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는 현 권력에 불편한 것도 다 기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건 과거 권력을 터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혹시 조은석 특검이 과거 권력을 탈탈 털겠다는 그런 뜻으로 사초를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설령 현 정권은 내란 특검에 관계는 없지만 본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종의 말하자면 현재 여권이 주문과 외압이 있더라도 정말 냉정과 객관을 통해서 바라보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했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초를 쓰는 자세라고 했기 때문에 현 권력이 설령 불편하거나 현 권력이 설령 수사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와요? 할지라도 사실과 정말 객관에 기반해서 이번 사건을 해줘야지. 예. 그렇지 않고 내란 특검이 전방위적 무차별적으로 갈 경우에 야당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거나 아니면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다른 어떤 특검보다도 조은석 특검이 가진 역사적 정치적 무게가 남다르다. 그걸 가지고 좀 직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과거 인연을 가지고 지금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야권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조은석 특검이 경쟁에서 밀려서 검찰에서 나온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이런 두 사람의 악연이라고 하면 악연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혹시 수사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중앙지검장과 고검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앙지검장은 아시다시피 고검장급입니다. 예. 그때 아래에 뒀다고 하는 것도 조금 어색한 표현이고 사실 검찰총장에서 같이 경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특검으로 만나가지고 본인이 과거의 감정을 실은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그동안 조은석 이 검사 출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왜? 예. 이분이 정의로운 검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검사냐? 이분이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요. 현직 검사 신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 언론에다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비위에 대해서 제보를 하신 분입니다. 사실 현직 검사가 언론에다가 이례적이네요. 이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보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것은 직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보로 인해서 막혀있던 수사가 특검으로 이어지고 그 특검 수사가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비위 감사에 대해서도 재심을 검토할 정도로 이분이 강단이 있고 또 정의로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과거의 인연이 어떤지보다는 이분은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가서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이 특검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가 있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임명 과정이 이제 2명이 각 당에서 2명이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선택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조은석 특검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 부장에 대해서 추천을 했었고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 조은석 검사에 대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조은석 검사 출신이 아무래도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이 내란 특검의 미지의 영역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실력 면에서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고 예. 어쨌든 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많이 파견을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검사 한 명 한 명에 대한 나름대로 히스토리를 아는 분이 이 특검을 더 지휘하는 것이 아무래도 성과를 내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예.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3대 특검이라고 하지만 내란 특검을 가장 중요하게 보죠. 이거는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초반부터 견제를 할 수밖에 네. 없겠지만 수사가 약간 정치적인 편향성이 뭐 띈다고 하면은 야당으로서는 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초를 쓴다는 심정으로 한다는 얘기가 저는 정말 그 굉장히 그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현 정부와 조금 약간 마찰을 빚더라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첫 행보를 보니까 박세현 그 바로 이제 검찰 수사본부장을 만나요. 그래서 물론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고를 듣는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정보력과 어떤 그런 그 자료를 다 한번 동원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말 야권 전체를 좀 흔드는 그런 수사가 진행되면은 그건 사실 지금 정말 그건 어려운 일이다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 야권에서는 뭘 걱정하냐면은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계엄 당시와 이럴 때 이제 통화했던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혹시라도 탈탈 털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내란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계엄과 내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밝히는 것보다는 야당을 형해화하고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야당의 분열을 양산하는 그런 어떤 의도치 않은 이른바 사이드 이펙트죠.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은 물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방향성을 매우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제1야당을 완전히 형해화시킬 수도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과 객관에 의해서만 해야지 여기에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개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뭐 윤 전 대통령과의 사감도 없어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정말 그 엄정한 얼음판 위에서 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요소가 개입된다 그러면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취임하고 이후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하는 게 넥타이로 그거를 계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좀 한번 준비했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대통령의 의복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정상들이 의복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타이를 준비를 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요. 빨간과 파란 선거 유세 때는 약간 빨간색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반반 정도 들어간 넥타이를 계속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선거 캠페인 도중에도 중도 보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통령께서 저렇게 스트라이프 넥타이, 그러니까 색깔과 색깔이 섞여 있는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차시니까 저희 민주당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금 스트라이프 넥타이가 유행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통합을 강조하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야당과 협치하겠다라는 의지를 저희 당에서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외 정상들과의 통화할 때도 어떤 넥타이 색깔이 섞여 있는 것이 어떤 색깔이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퍼포먼스가 사실 또 마음이 머리로 이어지고 머리가 또 입으로 이어져서 또 발언이 그렇게 나오고 발언이 또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통합을 상징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넥타이로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 정치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라는 뭐 물론 대통령이 정치를 같이 합니다만 그 중심적 역할은 당이잖아요. 당에서도 같이 해줘야 이게 더 빛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원내대표에서 김병기 의원이 예. 사실 당선된 이유도 사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고 상의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저희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이냐 이게 통합이냐라는 비토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국정원 출신으로서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튀지 않고 조용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된 것이라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야당과의 협치도 잘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드레스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와 어떤 넥타이, 심지어 미국의 국방장관은 양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끄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게 드레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현실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하지 옷을 어떤 거 입느냐가 그게 사실은 어떤 그렇죠. 소품에 불과한 거지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원래 정치인의 그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한 9일 정도의 이렇게 좀 행보를 보면은 예. 뭐 김밥 제가 키워드만 꼽습니다. 예. 김밥, 도시락, 구내식당, 실용,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기자 면담 뭐 이렇게 아주 로우키 격이 없는 소통과 그다음에 늘 대중과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소구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말하자면은 앞으로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념 이런 거는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실제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낼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 보내는 겁니다. 법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발과 입에서 진심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념 이런 것들, 진영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가는데 예. 언뜻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이 발은 뭐 민생행보를 하지만 또 입은 이념을 강조할 경우에 이런 불합치성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냉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허니문 효과도 있고 예. 이런 또 로우키에 대한 정책 효과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초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4년하고도 11개월이 더 남았다는 사실. 그걸 저는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오랜 시간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대통령들이 늘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약간 조금 꺾인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떤 점들이 예전에 있었죠? 저는 그게 보면은 네. 6개월하고 이제 1년 사이 저는 취임 100일이 기점이라고 봐요. 100일. 취임 100일까지 굉장히 말하자면 허니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예. 지지율이 고공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냐면 무오류의 이제 이른바 증세에 걸립니다. 나는 오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는 정보들이 대통령 입맛에 맞게 가공되거나 윤색되거나 혹은 약간 이제 왜곡되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내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오류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메시지가 본인이 담고 싶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1년이 지나고 단위 선거가 있어서 중간중간 한번 끊어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이 갈 경우 특히나 지금처럼 입법 행정에다가 사법까지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이 무오류의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 저는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 꼭 그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과거 한번 돌이켜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꽤 오랜 시간 고공행진했던 걸로 기억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됐던 그 숫자와 퇴임에 했던 국정 지지율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셨죠. 예.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마지막 퇴임 때까지도 국정 지지율이 높았지만 또 정권을 연장하는 데 실패를 했던 그렇죠. 것입니다. 예. 그게 결과적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은 결국은 부동산이었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마지막에 부동산 문제로 터지면서 정권 연장에 실패를 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율에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파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념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충성파들 말고 예. 지역파 또 호남 정치가 기반이기 때문에 이 호남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필하고 반대로 이 동진, 이 TK, PK 조금 소홀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념이나 지역이라든가 이런 강성파들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정말로 레드팀을 옆에 가까이 두면서 민심을 예. 경청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그런 경도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지율을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지지율을 보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잘할 것이다가 70%예요. 근데 요것만 딱 비교하면 요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죠. 과거에 비슷한 시기의 전직 대통령을 보면은 최선표 높지는 않지만 그렇죠. 높지는 않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 보수하고 진보하고 아예 좀 확연하게 갈라져서 치른 거에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예. 이번에 얻었던 49.7 그걸 봐야죠. 근데 49.7인데 제가 좀 디테일하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니까 당시 그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 보수 지지층 중에 45% 이상이 훨씬 많 보수 지지층 중에 그렇죠. 과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70의 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대통령의 실용 행보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조차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는 이 대통령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우키 아주 낮은 자세로 그다음에 국민 속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먹히고 있다는 건데 물론 이게 이제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허니문 효과에 비하면은 수치가 좀 낮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유지잖아요. 이게 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가 정치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 그 어느 경계를 이제 얻어내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을 강조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이념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지역, 그런 진영 이런 것들을 정말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낸다면은 저는 이게 좀 길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원래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등락폭이 심한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는 아주 높이 올랐다가 중반에 떨어졌다는 이른바 롤러코스터용 그런 지지율보다는 이렇게 좀 말하자면 크게 높진 않아도 60, 70%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말 반면 모델을 삼는다면 오히려 그런 지지율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 꼭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저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때 비호감 후보 이런 비판 많았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70%면 지금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잘할 거다라고 응답을 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 강선필 부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그 취임한 지 지금 뭐 10여일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70% 정도의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가 안 나온다면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매우 슬픈 일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장에 잘할 것 같다라는 70%보다 이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24%에 저희는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지난 대선에서 49.49%가 누구를 뽑았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가 높고 잘해줄 거라고 믿는 국민들도 대다수가 있지만 예. 그에 비견할 만큼 실망할 수도 있고 못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기대감이 낮아서 오히려 만족도도 주기가 쉬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 처한 긍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지금의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생각보다 잘하네? 나쁘지 않네라고 만족도를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할 것 같다라는 70%보다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24%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예. 계속해서 원만한 국정 운영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 중심에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야당에 대한 태도. 왜냐? 본인이 야당의 대표를 할 때 대통령이 안 만나주고 대통령으로부터 좀 괄시를 받고 또 여당으로부터 공격받았던 이 모습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예. 본인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국민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짧게 최성 평론가는 그 핵심 키워드를 실용으로 뽑았는데 강선필 부대변인은 뭐였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현재까지요. 예. 국민 통합인 것이죠. 지금에 있어서는.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예. 원래 정치권 속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게 기대다. 반대는 차라리 그냥 거기 이게 수비하면 되는데 예. 기대는 내가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꼭 기억할 금원 중에 하나가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게 기대다. 저는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안고 국정운영을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연천 주민들 만나고 있고 주말이면 G7 가야 되는데 아무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디지털 굿즈? 네. 이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과거에 대통령 시계하고는 좀 많이 다른 형태인데 네.
이거를 배포를 한다는 거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지지자들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다가도 좀 만들어주세요. 실제로 스마트워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가 아무래도 이 민원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도 이 AI 첨단 과학 기술 시대에 예. 저희가 이 실물로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것도 사실 좋은 추억이 되겠지만 이렇게 디지털 굿즈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더 많은 국민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굿즈를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이야말로 실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인들 사이에서요 이 스마트워치를 찾는 것이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왜요? 이것이 사실 좀 시계가 잘못 자칫하면 이 사치품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런데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검소해 보이면서도 그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미지에 거예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정치인들 사이에서 스마트워치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국민들 중에서도 사실 건강을 체크한다거나 그다음에 부재중 전화를 놓치지 않고 예. 이 회의 도중에도 전화를 거절하면서도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상당히 디지털 워치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실물 시계를 만드는 것보다 저렇게 디지털 굿즈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이 저는 국정 홍보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 예. 외교 순방 사진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다방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그 대통령실에 있는 휘장 같은 경우를 쉽게 해서 캡처한 다음에 파일화 시키면은 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규격 사이즈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만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모습과 담긴 사진까지 같이 전파를 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살펴본 김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번 보면은 대선 직전의 지지율에서 지금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최소한 네. 급락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건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실 주가로 치면 이거 바닥을 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뭐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거보다 더 빠질 수 있다는 게 위기감이죠. 지금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닥을 친 게 아니라 지하실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제1야당이 지금 이렇게 지지율의 급락을 겪고 있는 게 과연 이게 건강한 민주주의인가? 지금 거대 여당이 갖고 있는 입법권의 행정권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견제할 수단이라고는 국민 여론밖에 없는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이 107석이라는 그런 지금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있는 거는 예.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떤 성찰과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투쟁화로 당권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예. 저는 제가 보기에 이 20%대 이하로도 다음 주에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열릴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출되고 그 선출된 사람이 당의 화합과 당의 방향성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들 특히나 지금 마음이 떠난 당원들은 저는 제가 보기에 더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 지금 신호를 받아들여야 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뭐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뭐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는 건 사실 임기 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흡수하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민주당의 지지율이 46% 나왔던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예. 지금 앞서 리더도 나온 것처럼 5년 내 최대 격차라는 거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잘못 가고 있어가지고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설의 제목이 생각나요.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는 반 이재명만 외치다가 예. 이번 대선에서는 반 이재명 플러스 단일화만 외쳤던 것이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이제는 뭔가 탄핵의 강을 건너는 듯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이 반성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따라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새 얼굴이 등장을 해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은 책임 반성 변화하겠다는 모습보다는 책임진 사람도 없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실패한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사석에서는 우리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41% 얻은 거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다. 예. 이 41%는 이재명 정부가 오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셨다는 것을 조금 국민의힘에서 느끼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권성동 의원의 기자회견이요. 또다시 당내 조금 내용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도 같습니다. 한번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일화 여론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단일화 여론이 더 커져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단일화를 해야 승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단일화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득이하게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단일화 시도의 불가피성을 권성동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김용태 위원장은 당무감사를 해보자는 내용이잖아요. 전 저 말에 모순이 있어요. 예. 당원들과 국민들이 요구했다 그랬죠? 누가 요구했습니까? 당 지도부가 요구한 거예요. 그 결국 단일화를 누가 막았습니까? 당원들의 투표로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막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요구했습니까? 당원들이 막았는데 결과적으로 당원 투표로 막았는데. 예. 그러니까 저 말은 지도부의 그때 행태들을 지금 당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당원이라는 이름에서 집단이라는 걸 동원하는 순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전 저게 과연 반성과 퇴임에 정말 언사로 맞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당무감사도 지금 진행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당무감사 맡은 유일준 그 위원장의 그 말하자면 편향성 문제도 제기하고 또 일부 비대위원은 내가 왜 조사받아야 되느냐. 조사받은 사람 따로 있다.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예.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원내 대표했던 분이 여기 그만두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책임을 귀책 사유를 당원에게 돌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돌리고 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는 과연 맞느냐.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당원 오히려 지금 재선 의원들이 지금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렇게 말하자면 당의 분열과 당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을 더 가속화시킨 듯한 저 퇴임사가 오히려 저는 지금 당에 더 혼란과 갈등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구주류가 저는 정말 더 심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한 당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통 질문을 드려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서 당무감사를 김용태 위원장이 하겠다고 하지만은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사람까지 조사가 갈 수 있으며 친윤계는 이 당무감사와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이 당무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할 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인이 예.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임명된 거잖아요. 이러한 중대사는 선출직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애로사항은 제가 이해는 하겠으나 그 혁신안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그 혁신안은 새롭게 전당대회를 개최를 해서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 대표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과정 속에서 청산을 해야 될 과정인 거지.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주류와 비주류가 분화되었냐면 과거에는 친윤과 친한으로 이게 나눠졌다고 하면 지금은 반한과 친한인 것 같아요. 반한과 친한. 네, 친한동훈계와 예. 친한동훈계를 반대하는 분들로 저는 나눠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단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새로운 지도자가 변화, 혁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김문수 전 후보든 한동훈 전 대표든 이 두 분은 나와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이 새로운 분들이 나와서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반한과 친한 사이에 이 중간지대에 어떤 의원들이 있어요. 예. 중립이 아니라 중간입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해낼 줄 아는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 중립지대 현역 의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지대. 누가 나한테 과연 공천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당무감사가 그 두 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대위원들 조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이른바 쌍권이라고 불렸던 두 핵심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까지 가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이게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같은데 아마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는 이럴 것 같아요. 묻어두고 가자, 봉합하고 가자는데 사실 김재섭 의원의 지적이 맞아요. 예. 한 그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그만두면서 당 자산과 부채를 다 승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지금 말하자면 지금 당의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 김재섭 의원 말대로
부채만 지금 가득한 상황에서 예. 부채만 떠넘긴 거지 자본 잠식 상태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폐허에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직도 당에서 이런 뭐 대선 패배에 대한 백서라든가 성찰 이런 것들이 전혀 전제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둑에서 졌을 때 가장 뼈 아픈 게 복귀지만 제대로 복귀를 해야 그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복귀를 해보자고 지금 당무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저는 매우 안타깝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주말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로 갈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조금 재선 의원급들에서 나타나는 16명, 17명 이분들의 얘기를 얼만큼 이제 그 당에서 수렴해낼 것인가. 예.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그 김재섭 위원의 비판이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산 부채 이런 말씀 쓰셨지만 이미 국민의힘은 자본 잠식 상태 아닙니까?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다시 되살려내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거지. 뭐 누구 계승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윤이 자산인가요? 친윤은 어마어마한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 최소영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강성필 부대변인은 김무수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등장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뭔가 쇄신이나 개혁을 하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앞에서 그렇죠. 그걸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두 사람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강 부대변인 얘기는 뭐 그 말하자면 당위론을 얘기한 거고요. 예. 현실론으로 들어가면은 조기 전대를 한다? 그러면 한동훈도 나와야 되고 김문수도 나와야 되고 나와야 안철수도 된다.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당원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요. 만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조금 강력한 좀 그나마 관리 리더십을 가진 비대위 체제로 가서 연말까지 가서 당의 반성과 성찰을 먼저 이끌어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전대를 내년 초에 열겠다. 그러면 이 얘기가 맞는데 저는 지금 원내대표로 선출된 분이 그렇게 가지 않을 걸로 보고 결국엔 그렇다고 한다면 용광로 속에 그게 김문수든 그게 안철수든 그게 나경원이든 다 저는 그 한동훈도 담아서 결국 이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 예. 내란 특검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당에 말하자면은 외부적 위협 요인을 내란 특검이 이제 저는 강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비슷한 시기로 이제 시기랑 흘러가는 거 가기 아닌가요? 때문에 7월 초부터 하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재적 변수와 외형적 변수가 지금 동시 진행되고 있는 정당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지금 앞길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당권 경쟁에 지금 대선 후보급의 인사들이 전부 네. 다 나와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그럼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상을 당해가지고 일정이 없다고 치더라도 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입장이라든가 움직임 전혀 없잖아요. 그게 지금 보니까 한동훈 예. 전 대표 입장에서 그 측근들도 지금 나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외형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가 최근 SNS에 몇 가지 글을 올린 거 외에는 대외 활동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맏형이 이제 상을 당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자도 그렇고 강훈식 실장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의 핵심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조문을 가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앞으로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일단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김문수 후보의 상가집에 가서 국민의힘 또 현역 의원들 만나게 되면 예. 또 본인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명도 좀 하고 미리 설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한 직업은 대통령 비서실장인 것 같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가 인사 추천도 해야 되지, 인사 검증해야 되지, 해외 순방 준비해야 되지, 심지어 이제 김문수 전 후보의 조문까지 가서 대통령의 조문 메시지까지 전해야 되는 이런 일인 뭐 한 8억, 10억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럼 최소영 평론가 보면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지금 때를 보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과거 구주류 의원, 구주류 세력들이 이른바 친윤으로 분리되는 저는 친윤보다는 구주류란 말을 쓰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지금 사실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 태도와 그런 좀 말하자면 입장을 보고 자신들의 지지를 거기에 얹힐까라는 아마 고민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판단과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자꾸 우선이 뒤바뀐 것 같다. 당의 성찰과 개혁, 그다음에 방향성을 우선해 놓고
그다음에 당권인데 당권이 먼저 자꾸 이렇게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과연 이게 대선에 패배한 정당의 그 순서가 맞느냐 예. 자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 더 방금 원내대표 이제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분들 이력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명확해요. TK 출신과 그렇죠. 수도권 출신. 이게 TK냐 PK, TK냐 수도권이냐. 예. 또 하나 과거 친윤이냐 또 친한이냐. 그러니까 지금 저 송원석 의원은 난 친한 아니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의원들의 마음을 이제 결국 사로잡는 이제 메시지가 돼야 될 텐데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한 20여 명, 구주류 세력들이 한 30여 명, 지금 중간지대가 한 5, 60여 명 된다고 좀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과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풍운동 비슷한 재선 의원들의 메시지에 얼마큼 반응해 주느냐가 승패를 가를 거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 이 두 분으로 귀착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또 하나의 그냥 구도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자꾸 안타까움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교수, 박주희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짧게 좀 구성을 해드렸는데 인도에서 출발해서 영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생존자가 있었고요. 일단 사고부터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런던으로 가던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242명이 타고 있었어요. 예. 에어 인디아 171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주택지구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242명의 사망자 외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또 이제 사고를 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현재 269명의 시신이 수습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 비행기가 이륙 후에 바로 메이데이 비상선언을 하고 곧바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분 내에 교신도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탑승객뿐만 아니라 떨어진 지역 공항 인근에 학교도 있고 뭐 집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여기서요. 그런데 영상을 보셨으면 펑 하고 터지는 영상 보셨죠? 여기에 생존자가 있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일한 생존자는 인도계 영국인이었는데요. 형제와 함께 인도에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객기 비상구 근처에 앉아 있다가 이 사고 후에 뛰어내리고 스스로 이제 사고 현장을 걸어서 빠져나왔는데요. 현재 가슴과 눈 그리고 발을 다쳐서 지금 현재 병원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에 따르면은 이 이륙 후에 30초 후 지났을 때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고 그러고 바로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깨어나서 보니 이 주변에 시체와 파편이 널려 있었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달려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박사님 교수님 지금 기억을 못할 정도라고 하면은 뭐 다행히 살긴 했지만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단기 기억 상실이 오기도 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뭐 일어나 보니까 시체가 가득했다, 널려 있었다 이런 표현으로는 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뭐 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경험에서 생기는 공포증을 저희는 PTSD라고 얘기를 하죠. 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이분은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고 너무나 이제 충격과 지금 형도 잃은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큰 고통을 한동안은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박민규 변호사 저렇게 큰 폭발에서도 생존자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뭐 비행기 사건에서 사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부딪히면서 충격에 의해 사망을 할 수도 있고 화재에 이제 몸이 타가지고 숨질 수도 있고요. 혹은 질식으로도 숨질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앉아있던 자리가 11A 좌석이라고 예. 이제 이코노미석의 가장 앞줄에 그리고 비상탈출구에서 가까운 자리라고 합니다. 예, 사고가 난 이후에 그래도 탈출구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예. 뛰어내려서 비행기의 동체를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제 뭐 기절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질식으로 인한 사고 같은 것들을 좀 방지하는데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예. 그 비상 탈출구와 가까웠던 위치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고 예. 있습니다. 그 박주희 변호사, 제주항공 참사 때도 승무원 한 명 생존했을 때도 비슷한 자리였어요. 네, 그 당시 제주항공 참사 당시 생존자 같은 경우는 꼬리 부분에 있는 비상구에 그렇죠. 앉아 있었던 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좌석이 어디 있냐 이 부분을 연구를 했는데 물론 이 항공기 사고의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기에는 이 비행기 뒤편일수록 그리고 비상구와 가까울수록 생존 확률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이 비행기 그러니까 추락으로 인한 충격이 이 에너지가 좀 덜 전달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의 위험도가 떨어져서 이 비상구와 가까울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박 교수 이게 대학에 떨어졌나 봐요. 의대생들도 사망했다면서요. 네, 이게 또 그 비행기 안에서 사망자도 너무 안타까운데 비행기가 주거 지역에 떨어지면서 예. 특히 그 의대생 국립 BJ 의대 기숙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기숙사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생 5명이 사망을 했고요. 지금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는데 부상자도 중태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잔해에서도 시신이 더 나올 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뭐 의대 기숙사 말고도 사무실이나 주택들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행기 여객기가 이륙을 못하고 추락했을까 원인이 궁금한데 아직까지 박 교수 원인은 나오지 않았죠. 네, 아직 원인은 나오지 않았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륙하자마자 추락을 했을까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예. 뭐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저희가 비행기 사고를 나면은 기체의 결함이나 엔진에 이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조종자 과실이나 관제사의 오류였는가에 대해서 또 궁금하고 또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예. 비행기 이제 새떼가 들어가거나 이런 건데 사실 제주항공도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엔진이 셧다운되고 그래서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비상 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예. 과연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주항공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항공기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박주희 변호사님 여러 나라에서 조사에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대체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 분석인데 그렇죠. 워낙 많은 피해자들을 이제 발생을 시켰다 보니까 인도적인 도움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이제 조사단을 파견을 했다라고 하고요. 영국 정부 역시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이 원인에 대한 분석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하나의 해외에서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오늘이요 기습적으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아주 팽배한데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אנחנו פגענו בפיקוד הבכיר, פגענו במדענים בכירים שמקדמים את פיתוח פצצות האטום, פגענו במתקני גרעין. به ما درگیری تحمیل بشه قطعاً تلفات طرف مقابل بیشتر از ما خواهد بود. 군가 핵시설을 공격했는데 수도인 테헤란 근처에 있던 시설들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까요?
네, 뭐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의 작전명을 일어나는 사자라고 예. 명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주장에 따르면 이 자국 방위 차원의 선제 공격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이란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은 이란 전역에 위치한 핵시설 그리고 이 수십 개의 군사 목표물이 타겟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예. 자신들의 이 위협이 제거되기까지는 이 필요한 만큼 계속 공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박민규 교수님, 저희가 방송 전에도 뭐 체크를 해봤지만 계속적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란 수도인 테헤란에서 계속 폭발이 발생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후세인 살라미 그리고 참모총장인 후세인 바게리가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인 사상자도 예.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항공편들은 모두 취소가 되었고 많은 건물들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예, 이게 이란이 워낙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중동에서는 이 보복을 주고받긴 하는데 이란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지금 뭐 공습에 대해서 보복에 나설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예. 이 국영방송인 IRNA 통신에 따르면 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아주 격앙돼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시온주의자 정권은 피비린내 나는 손을 뻗어서 우리 조국의 주거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한 본성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정권은 스스로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준비했다. 또 가혹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번 이스라엘 공습으로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과 그다음에 핵 전문가가 여러 명 지금 사망을 했는데 그들의 죽음을 순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후임이 그들의 업무를 잘 이어받겠다라고 추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란은 미국과 핵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박민규 교수, 미국은 지금 선을 약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이후에 바로 강요 회의를 소집을 하였고 이란은 이제 미국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본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고 미국은 이 공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미국은 오로지 중동 내에 있는 미군의 안전만 지금 신경을 쓸 뿐이다라는 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루비오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번 조치가 자국의 어떤 자위권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치를 사전에 통보받기는 하였으나 미국과 협의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공습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미국에 쌓인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금 중동 상황이 일촉즉발인데 이것이요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유가에 영향을 미칠 때고 증시, 환율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 중이었는데 이 중동 분쟁 소식에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일본과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모두 급락하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 이 달러가 약세화를 보였는데 다시 강세화로 들어섰습니다. 예. 이 달러 인덱스는 지금 98.30%를 기록하고 있고요. 주요 아시아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동 분쟁이면 사실 영향을 받는 게 반드시 이 원유 가격입니다. 예. 더구나 이란이 전체 이 원유 생산량이 세 번째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이 중동 분쟁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서부 텍사스산유 원유 선물 가격과 브렌트 가격은 지금 10% 이상 지금 예. 폭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급하게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오랜 시간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억울함을 풀었다고 합니다.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에 그 느낌 그대로. 막걸리 한 잔 빠르게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박주희 변호사, 이거는 막걸리 분쟁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이 분쟁은 사실은 2020년으로 거슬러 20년. 올라갑니다. 그 막걸리 업체가 2020년 1월에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영탁 씨와 1년 동안 이 광고 모델 계약 기간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이 막걸리 상표가 출원이 거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탁이라는 유명인의 이름을 쓰는 거를 상표에선 사용하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해당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거절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탁 씨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허락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광고 모델 계약을 재계약하는 부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이 협상이 결국엔 결렬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막걸리 업체가 협상이 결렬이 되니까 외부에다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냐면 이 영탁 씨가 사용료를 매년 50억을 달라고 했고 3년 동안 총 150억 원이라는 모델을 과도하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이 영탁 씨를 비방하는 내용을 많이 알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탁 씨의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 씨의 이미지를 훼손하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탁 씨는 이 막걸리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1심에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허위 사실은 아니고 뭐 사실은 있었지만 좀 과장된 표현이었다라고 해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해서 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좀 감형이 됐습니다. 이 검찰과 그리고 피고인 모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모두 기각을 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럼 박 교수님, 왜 애초에 이 업체는 영탁 씨를 모델로 기억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막걸리 한 잔이라는 트로트 곡을 아실 겁니다. 원래는 가수 강진 씨의 곡인데 5년 전에 한 방송국에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영탁 씨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너무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영탁 씨가 인기를 얻은 것은 뭐 당연하고 이 노래도 같이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다가 이 막걸리 업체가 영탁이라는 막걸리를 이제 출시하거든요. 그러면서 영탁 씨를 모델로 기용을 한 겁니다. 이때는 정말 인기가 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렇게 긴 공방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민규 변호사, 이 사건 관련해서 2개의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박주희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크게 2가지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상표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것에 대한 판결은 다 확정이 되었고요. 영탁이라는 이름의 막걸리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결정이 된 게 하나의 첫 번째 민사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형사 사건은 이제 어제 대법원에 선고가 났었고요. 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으로 사회봉사 120시간에 확정이 이루어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그리고 영탁의 모친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마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하고 형사가 같이 진행이 됐군요. 그 결론이 나기까지 5년이 걸린 거면 이게 박주희 변호사, 이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구나 연예인이란 직업이 사실상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탁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광고 모델 재계약이 협상이 결렬이 되니까 이 막걸리 업체 측에서는 외부에다가 이 영탁 씨가 1년에 50억, 그러니까 3년 동안 150억이라는 과도한 이 광고 모델 료를 요구를 했다, 일명 갑질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더구나 영탁 씨의 어머니가 뭐 돼지머리 고사를 뭐 주장했다라든지 아니면 영탁 씨의 팬클럽이 조직적으로 불매 운동을 해서 자신들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라든지 이런 허위 사실을 계속 퍼뜨렸기 때문에 영탁 씨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가 굉장히 이 피해를 입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사 소송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탁 씨의 어머니까지도 이런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한 거다 보니까 모친도 상당히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중간에서 뭐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탁 씨 어머님과 이 막걸리 업체와의 싸움이다. 이제 이런 소문도 많이 있었죠. 거기다가 지금 밝혀진 것이 영탁의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아들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도 했다라고 전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님의 마음고생이 꽤 크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영탁 씨가 유독 모든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런 생각할 수 유독 엄마한테 좀 다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팬들한테는 유명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탁 씨 어머니께서 이제 무속인이신데 그 무속인이 되신 이유가 고등학교 때 이 영탁 씨가 집에 난간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발목이 30조각으로 이렇게 부서졌답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큰 수술이기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어머니께서 신을 보시기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신을 모시지 않으면 아들이 이렇게 다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아들이 수술방에 들어간 사이에 이렇게 무속인을 찾아가서 내가 우리 아들 수술이 잘 되면 법당을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수술이 잘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후로 무속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거 영탁 씨가 직접 밝힌 내용인 거죠? 예. 일단은 그 유튜브 채널에 그러네요. 신동엽 씨 그 채널에서 신동엽 씨가 넌지시 얘기를 했는데 영탁 씨가 아마 다른 곳에서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모친뿐만 아니라 박주민 씨 아버지하고도 조금 관계가 특이해요. 네, 영탁 씨는 가수로 사랑받는 사람인데 또 아이러니하게 가수를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좀 사이가 멀어졌던 적이 그래요?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군 생활을 하실 정도였고 또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까지 하실 정도로 집안이 좀 다소 보수적인 가정 환경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영탁 씨가 이 가수가 아니라 그냥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를 바라셨대요. 예. 그런데 영탁 씨가 가수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서 4년 동안 서로 보지 않고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탁 씨는 너무나 이제 가수로 성공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아버지가 영탁 씨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신다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있었던 사고인데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난 여우를 뭐가 떨어진다. 꽝! 하는 소리가 손이 뻑뻑 있을 난 시해죠. 난 죽을 줄 알았어. 어제 낮에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낮 오후 1시 10분에 강남구 논현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80대 운전사가 차를 몰고 식당으로 돌진을 한 겁니다. 예. 안타깝게서 여기서 한 명이 중상이고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중상을 입은 한 명이 10월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이날 드레스를 맞추러 나온 날이었고 본인의 예. 드레스와 예비 신랑의 예복을 맞춘 날이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이 중상을 입은 한 명의 사연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상을 입은 피해자 같은 경우는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 예. 결혼 준비를 위해서 청담동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예비 신랑에 따르면은 이날 이 드레스를 맞추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가다가 이런 참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후에 이 예비 신부의 휴대전화를 열어봤더니 이 예비 신부의 SNS에다가 나 이제 결혼해라고 하면서 본인이 웨딩드레스 입었던 사진을 올려놨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현재 피해자는 고관절이 부러지고 뇌에 출혈이 생기는 중상을 입어서 수술을 했고 또 한 1, 2년은 휠체어를 타면서 재활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알려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 이 예비 신랑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재활에 2년이나 걸리는 거면 상당한 피해라고 볼 수 없는데 또 박민규 변호사님 저 식당이요. 차가 돌진했던 식당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냉면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내에는 20명에서 30명가량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 이 차가 식당 멈추게 안까지 됐군요. 진입하지는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그나마 조금
적은 상태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고 예.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운전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80대 운전자로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뭐 네. 전해진 게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혀진 건 없는데요. 예. 근데 다만 이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검사를 한 결과 음주나 약물 정황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 운전자는 이 현장에서 자신은 급발진 때문에 이런 사고를 발생했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급발진 정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 예비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나고 주변 시민들이 유리창을 깨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 다급하게 발을 떼라 하는 말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엑셀레이터에 발을 올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은 아닌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급발진, 뭐 차량 결함을 주장을 운전자가 했었는데 박민경 선생님, 만약에 이거를 규명하려면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차량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냐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로 브레이크랑 엑셀 페달을 오인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상황에 엑셀 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요. 예. 자동차에 EDR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충돌이나 급제동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러한 기록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인데요. 예. 이제 보통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 EDR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는 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고 또한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CCTV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역 급발진 사고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건데 예.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빨간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빨간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